자, 이석진의 헬로 원자재 시간입니다.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 나오셨습니다. 소장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네. 자,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자산시장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. 네. 이 퍼포먼스가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? 그야말로 뭐라 예측 불허입니다. 그야말로. 네. 예. 맞습니다. 예. 지난 한 주도 그 자산시장 상당히 다이내믹했죠. 예. 이 다이나믹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. 자산시장에서는 다이나믹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. 투자이자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예.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. 좀 피곤해요. 그렇죠. 예. 대표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다이내믹한 시장이 바로 국제 유가 원유 시장을 둘 수가 있겠죠. 네. 원유 시장 오늘도 한 5% 정도 상승했는데요.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근에는 5%에서 한 10%까지 예.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에 국제 유가 무려 한 15% 가까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. 더 재밌는 것은 국제 유가가 20% 이상 상승했다가 또 하루 만에 거의 한 10% 가까이 빠졌다가 또 오늘은 다시 5% 정도 상승을 했을 정도로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건데요.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서 오랜만에 원자재 지수도 상승세에 동참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예. 한편 그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세를 재겠는데요.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에너지 섹터의 반등이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하지만 증시가 1% 이상씩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유가 변동성과 함께 투자 심리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반면 아래쪽으로는 중국 증시의 부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. 주간으로는 약 한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마진 트레이딩 규제 이후에 증시의 모멘텀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이를 걱정이라도 하듯이 중국 당국은 이틀 전이죠. 중국의 그 지급 준비율을 낮춤으로써 증시 강세를 또한 어저께 이끌기도 했습니다. 일각에서는 중국의 지급 준비율이 대략 한 20차례에 걸쳐서 약 10% 가까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. 한편 그 미국 증시의 강세와 중국 증시의 약세 와중에 한국 증시는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보합세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. 하루 변동성 상당히 커졌습니다만 네네. 그래도 오르고 내림이 좀 반복되면서 여기서 좀 바닥을 계속 다지려나 이런 생각도 들 법하거든요. 네.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형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볼 예. 수가 있겠죠. 상당히 오름폭과 내림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장 같은 그런 그 좀 투기적 시장에서는 네. 대박 투자자와 쪽박 투자자가 속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찌되었든 간에 유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네. 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것이냐, 또 한편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를 해가지고 네. 하락 추세에서의 일시적 반등이냐, 살짝 토론. 이런 예.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, 하지만 그 단기간 예를 들면은 상반기 내에 유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시나리오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. 단기 급반등 이후에 반락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네.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. 현재 사우디는 그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서 미국 셰일 오일 생산 기업과 일종의 전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이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미국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일정 부분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부도 위험에 처하거나 이러한 어떤 상황 변화가 필요하지요. 네. 이렇게 돼야지만 전반적인 유가의 바닥 시그널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우디가 시장에 개입할 지금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급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바닥이 그 이후에 확인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상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참고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번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. 최근 맥킨지에서 좀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. 그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.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요. 그렇습니다.
그 금융 위기가 지금 벌써 한 6년 정도 지나고 있죠. 네.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부채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, 소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죠. 그러면서 국가별로 전반적인 부채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번에 나온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생각보다는 부채가 감소하지 않고 네. 오히려 늘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. 2000년과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그리고 지난해 말 2014년 말 기준으로 각국의 부채 규모, 전 세계의 부채 규모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. 현재 글로벌 총부채는 199조 달러로서 글로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7년간 269%에서 286%로 예상 밖 증가를 했습니다. 네. 세부적으로는 가계 부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은 정부 부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탓이 크고요. 그만큼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그 부채 증가일 텐데요. 네. 잠시만요. 제가 뭐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네.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부 부분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 5.8%의 연간 부채 증가를 보였는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9.3% 정도의 부채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상당히 부채 규모가 빨리 증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한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까 보면은요. 네. 역시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더불어서 부채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국과 독일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각각 269%, 258%였는데 네.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282%와 286%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그 기업과 가계 부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. 두 부분이 합쳐서 전체의 70% 육박하고 있습니다. 반면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. 또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약 18%포인트 증가하면서 그리스, 캐나다, 스웨덴에 이어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네. 금융시장에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. 최근에 보면 이제 가계부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이런 점들도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좀 위험수위에 다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. 지금 뭐 각국이 뭐 금리나 릴레이를 펼친 상황에서 우리나라 네. 금리나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가계부채 부담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. 따라 나오는데 네. 분명히 그 상황이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그렇죠. 드려봤습니다. 네. 자, 원자재 해외 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소장님 감사합니다.